질문 있으세요?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메조리티 윈셋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하겠습니다. Y의 메조리티 윈셋이라고 하면 어떤 대안 Y가 주어졌을 때 과반수가 Y보다 선호하는 대안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었고요. 앞서 우리가 어떤 그림을 봤었냐면 이제 Y라고 하는 것이 5.5%로 처음에 주어져 있을 때 이 5.5%의 머저리티 윈셋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바로 P3의 Y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금리 겹치는 사람이 모두 3명 있으니까. 그래서 5.5%보다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제시를 한다면 그러면 세 번째 임원, 네 번째 임원, 다섯 번째 임원이 5.5%보다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5.5%에 대한 머저리티 윈셋을 우리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 Y 5.5%라고 할 수 있고 주어졌을 때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Y의 머저리티 윈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안이 주어졌을 때 그것의 머저리티 윈셋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과반수가 이건 메조리티예요. 모조리티가 아니라 메조리티입니다. 과반수가 Y보다 선호하는 대안들을 모아놓은 것을 가리킵니다. 자, 이제 머저리티 윈셋이 지금 우리가 5.5%인 경우를 봤었는데 당연히 5.5%인 경우에는 머저리티 윈셋이라고 하는 것이 공집합이 아니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P3의 Y가 5.5% 케이스 공집합이 아니니까요. 첫 번째 이제 보고 싶은 것은 머저리티 윈셋이 공집합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고 싶은 것은 머저리티 윈셋이 공집합인 경우. 자, 월요일 아침 회의 때 이제 대표이사가 Y를 랜덤하게 뽑습니다. 5명 중에 1명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결정 회의를 시작한다고 한번 해보죠. 과반수가 Y보다 선호하는 금리가 있다면 당연히 머저리티 윈셋에 뭐가 들어있는 거겠죠. Y보다 선호하는 것이 있으니까 당연히 Y의 머저리티 윈셋은 공집합이 아니라는 뜻이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 Y를 가지고 회의를 시작을 했는데 Y의 머저리티 윈셋에 무엇이라도 들어있다면 그러면 콘드루스 패러독스가 나타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룹의 선호가 순환하는 그런 패러독스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머저리티 윈셋이 공집합인 경우 어떤 금리 X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대표이사 5명 중에 1명이 X를 랜덤하게 뽑아서 이제 제시를 했고 이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X의 머저리티 윈셋이 공집합이라고 한다면 무슨 뜻이냐면 X를 과반수로 이길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어떤 3명이 더 선호하는 금리를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X보다 아주 조금 높은 금리 X 플러스 알파라고 한번 해보죠. X와 X 플러스 알파가 붙었을 때 X의 머저리티 윈셋은 공집합이니까 X 플러스 알파를 3명 이상 선호하면 그건 머저리티 윈셋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엔 머저리티 윈셋이 공집합이니까요. X 플러스 알파 조금 높은 금리를 제시를 했을 때 X를 이길 수 없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여전히 X를 사람들이 더 선호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반대로 X보다 조금 낮은 금리를 제시를 했을 때도 X를 이길 수가 없겠죠. 과반수가 더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라고 처음에 가정을 했냐면 X의 머저리티 윈셋이 공집합이라고 했으니까 X보다 조금 낮은 금리를 제시를 해도 그것이 X를 이길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어떤 금리 지금 우리 이그젬플에서 5명의 금리를 결정하는 이그젬플에서
과연 머저러티 윈셋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y가 있을까? 지금 우리는 x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x가 있을까? 간단한 이그젬플이 바로 6%라고 할 수 있습니다. 6%라고 하는 건 어떤 특징을 갖는 금리냐면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임원, 그러니까 임원 5명의 순서를 매긴다면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금리가 있을 거예요. 아이디얼 포인트가 있는데 그 아이디얼 포인트가 가장 낮은 첫 번째 임원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임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운데에 위치한 사람. 이 사람의 아이디얼 포인트가 바로 지금 금리를 결정할 때 최초의 대안으로 제시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징은 아이디얼 포인트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사람 굳이 뭐 우리가 일반화 시킨다면 굳이 사람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6%입니다. 아이디얼 포인트를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것.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그젬플의 특징은 그 아이디얼 포인트는 모두 5개잖아요. 5명의 임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홀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만약에 홀수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 그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가운데에 있는 사람, 바로 임원 3이 선호하는 6% 아이디얼 포인트를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6%의 머저러티 윈셋은 공집합이 돼요. 한번 보시죠. 만약에 6%를 처음에 가지고 회의를 시작한다면 어떨까? 보시면 6%보다 더 선호하는 첫 번째 임원이 6%보다 더 선호하는 금리는 이렇게 다양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6%는 첫 번째 임원의 아이디얼 포인트인 3.5%보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금리는 비교적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원 4.5%가 두 번째 임원의 아이디얼 포인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6%는 자신의 아이디얼 포인트보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6%보다 더 선호하는 금리가 이만큼 되겠죠. 금리가 6%라면 두 번째 임원의 효용 수준은 이만큼인데 낮은 금리인 뭐 예를 들면 뭐 한 3%라고 해볼까요? 3.4%, 3.3% 금리여도 두 번째 임원은 같은 효용을 얻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대충 이 값이 3.4% 정도 된다고 해보죠. 그럼 이제 3.4%에서 6% 사이의 금리는 이 사람이 6%보다 더 좋아하는, 선호하는 금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는 세 번째 임원의 아이디얼 포인트니까 세 번째 임원 입장에서는 6%보다 더 선호하는 금리는 사실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임원, 다섯 번째 임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6%보다 더 선호하는 금리, 네 번째 임원, 다섯 번째 임원도 똑같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보면 6%와 어떤 금리를 라운드 로빈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합을 시켰을 때 6%를 과반수로 이길 수 있는 어떤 금리가 존재할까라고 하면 생각해 보면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6%보다 작은 금리를 제시했을 때 두 사람만 아주 조금 작은 금리, 예를 들어서 요만큼에 해당하는 금리를 제시했을 때 두 사람만 이 금리를 더 선호해요. 6%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알파를 제시했을 때 6%와 6% 마이너스 알파를 경합을 붙였을 때 임원 1과 임원 2는 조금 낮은 이걸 선택하겠지만 1과 2는 6% 마이너스 알파를 당연히 좋아하겠죠. 하지만 나머지 임원 3, 4, 5는 6%를 더 좋아하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6%보다 조금 더 높은 금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 플러스 알파와
6%가 만약에 경합한다면 당연히 임원 4와 임원 5는 6%보다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선호하겠죠. 하지만 나머지 세 사람 1, 2, 3는 6%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6%에 대한 메조리티 윈셋은 우리가 공집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내용들이니까 한번 필요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조금 낮은 금리 W, 여기 W를 제시했을 때 제시된 금리를 6%보다 선호하는 사람들은 임원 1, 2밖에 없고요. 그래서 6%를 과반수로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높은 금리 G를 제시했을 때 당연히 임원 4와 5만 G를 더 선호하고 나머지 1, 2, 3는 6%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임원과 두 번째 임원이 더 선호하는 금리를 모아놓은 구간이 바로 여기죠. 6%보다 더 선호하는 거. 여기서 X는 6%입니다.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두 사람만. 그 다음에 임원 4와 임원 5도 6%의 금리가 주어졌을 때 더 선호하는 금리 겹치는 부분이 여기에요. 두 사람이 겹치는 부분은 있지만 6%보다 큰 금리, 높은 금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6%보다 낮은 금리에 대해서 두 사람이 더 선호하는 금리가 교집합은 존재하지만 세 사람에 대한 교집합은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두 사람까지만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 과반수 룰로 6%를 이길 수 있는 대안은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대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6%가 그룹의 초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 자, 이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의 선호가 싱글 픽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아이디얼 포인트를 이렇게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 오는 사람의 아이디얼 포인트를 딱 선택을 하면 그게 6%였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임원의 아이디얼 포인트. 그 6%가 그룹의 초이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사실상 제가 한 것입니다. 이걸 이제 조금씩 하나씩 정리해 갈 텐데 첫 번째에 나오는 개념이 바로 블랙의 덩컨 블랙입니다. 블랙의 미디언 보터 티어럼이고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블랙의 중위 투표자 정리라고 합니다. 블랙의 그래서 그룹의 멤버들이 모두 픽이 하나인 단봉 선호를 갖는다면 같은 말이죠. 그룹의 멤버들이 단봉 선호를 갖는다면 이렇게 생긴 선호예요. 뭐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고요. 우리가 봤던 선호는 이런 선호. 픽이 하나인 싱글 픽 프리퍼런스를 갖는다면 중위 투표자의 아이디얼 포인트에 대한 머저리티 윈셋은 공집합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블랙의 중위 투표자 정리입니다. 아이디얼 포인트를 이렇게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가장 가운데에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 이그젬플에서는 임원 3이었었어요. 그 임원 3이 가장 선호하는 금리, 아이디얼 포인트에 대한 머저리티 윈셋은 공집합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블랙의 중위 투표자 정리예요. 그러면 모든 이야기들은 뭐랄까요? 스트레이트포워드합니다. 중위 투표자, 그러니까 가운데에 위치한 사람의 아이디얼 포인트에 대한 머저리티 윈셋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것을 과반수로 이길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중위 투표자, 미디언 보터는 바로 그 가운데에 위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가장 작은 아이디얼 포인트를 갖는 그룹의 멤버부터 아이디얼 포인트의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한 사람, 바로 우리의 경우에는 임원 3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원 3의 아이디얼 포인트에 해당하는 머저리티 윈셋이 공집합이라고 하는 게 바로 블랙의 미디언 보터 티어럼이고 중위 투표자의 아이디얼 포인트를 과반수로 이길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걸 의미하죠. 우리가 지금 이 그림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중위 투표자고요. 임원 3.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짝수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우리 좀 이따 보겠습니다. 홀수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우리가 쉽게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미디언 보터라고 해요. 이 사람을. 이제 6%를 과반수로 이길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머저리티 윈셋이 6%에 대한 머저리티 윈셋이 공집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블랙의 중위 투표자 정리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조금 더 우리 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위 투표자는 임원 3이 되고 임원 3의 아이디얼 포인트는 6%예요. 그래서 6%의 머저리티 윈셋은 공집합입니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가 그룹의 초이스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때 이제 그룹의 선택은 일관성을 갖기 때문에 이제 순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결론에까지 도달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데 블랙의 중위 투표자 정리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싱글 픽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한 조건이에요. 싱글 픽은 굉장히 강한 조건입니다. 싱글 픽도 프리퍼런스가 굉장히 강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7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는 과반수 룰을 버리고 다른 어떤 메커니즘을 취할 것인가도 하나의 퀘스천이고 또 하나는 UPID와 같은 어떤 미니멀 컨디션보다 조금 더 강한 어떤 조건을 도입할 것인가 두 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는 과반수 룰은 버리지 않고 그대로 이제 채택을 하되 조금 더 엄격한 그러니까 선호에 있어서 조금 더 엄격한 제약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싱글 픽 투 프리퍼런스입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위 투표자에 있어서 정리에 있어서 이제 세 가지 중요한 가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가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어떤 가정을 사실 우리가 밑바탕에 깔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첫 번째는 그룹의 멤버들이 숫자가 홀수라고 하는 거예요. 5명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위 투표자를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디얼 포인트가 정확히 가운데 있는 사람. 만약에 짝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full participation을 가정을 했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임원이 5명이라고 하면 5명 모두 투표를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 것이죠. 가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도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투표장에 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투표율이 뭐 높으면 뭐 한 60% 정도 때 되는 것 같고 10명 중에 한 6명에서 7명 정도가 투표를 하니까요. 한 서너 명 정도는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그걸 이제 턴아웃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투표장에 나타나서 투표를 하는 행위를 턴아웃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에요. 투표하는 행위, 투표하지 않는 행위. 그러니까 뭐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대통령 선거라든가 이런 선거가 있을 때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것도 이제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보고 턴아웃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우린 이번 학기에 턴아웃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진실 투표를 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투표하지 않고요. 근데 현실에서는 모든 사람이 진실 투표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뭐 가까운 가족 이외에는 잘 그런 거 얘기하지 않으니까요. 뭐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제 친구들 중에 이제 저와 정치적 어떤 견해가 되게 다른 사람들이 많아서 특히 대학 때 친구들은 저랑 굉장히 다릅니다. 정치적 성향이. 그래서 잘 얘기하지 않는데요. 여하튼 그 진실 투표를 하는 사람 100% 다 진실 투표를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데 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면 그 후보를 가장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당선 가능성이 낮아서 다른 투표를 지지하는 경우도 더러 본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세 번째, 진실 투표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뭐 세 번째는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보지는 않을 거고요.
세 번째는 빼고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 만약에 멤버의 숫자가 짝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full participation이 성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위투표자 정리는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선호의 싱글픽이 있느냐 그게 사실상 뭐 그게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짝수면 어떻게 될까? 그 가장 높은 금리를 선호했던 임원 5가 결국 은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회는 이제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이사회 4명이면 너무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냥 뭐 우리 그냥 스토리텔링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질까? 그러면 아이디얼 포인트의 순서대로 이렇게 이거 금리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이디얼 포인트 순서대로 이렇게 사람들을 줄을 세울 수 있겠죠. 임원 1, 2, 3, 4. 5는 나갔으니까 이제 4명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미디언 보터는 누가 될까? 가운데 있는 사람은 2라고도 할 수 있고 3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와 3 모두 미디언 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어디에서 출발해 보냐면 두 번째 임원이 가장 선호하는 금리에서 한번 출발해 보고 X2죠. X2에서 한번 출발해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X3에서도 한번 출발해 보죠. 자, 이제 X2에서 그러니까 회의 테이블 위에 X2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X2보다 낮은 금리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X2보다 높은 금리를 선호하는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X2가 회의 테이블 위에 올라왔고요. X2보다 낮은 금리가 제시됐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X2보다 낮은 금리를 제시했을 때 X2보다 낮은 금리를 선호하는 사람은 임원 1밖에 없어요. 임원 2도 X2가 회의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X2가 자신의 아이디얼 포인트니까 당연히 X2를 더 선호할 것이고 임원 3, 임원 4도 자신의 아이디얼 포인트보다 더 가까운 X2를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금리보다 더 좋아하겠죠. 그래서 회의 테이블 위에 제일 먼저 X2가 이렇게 딱 올라오면 X2를 이길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X2의 머저리티 윈셋은 여전히 공집합이 돼요. 혹시 질문 있어요? 자, 이번엔 두 번째로 X3가 회의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고 한번 해보죠. 다시 그리겠습니다. 지저분해서. 자, X3가 회의 테이블 위에 올라왔고요. 물론 이제 X2보다 조금 더 높은 금리도 당연히 이것도 뭐 여러분 뭐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제 회의 테이블 위에 X3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냐면 X3보다 조금 낮은 금리, X3보다 조금 높은 금리가 경합을 하는 상황에서 뭐가 채택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 돼요. X3보다 조금 낮은 금리가 경합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X1과 X2는 X3보다 조금 낮은 금리를 좋아할 거예요. Y라고 한번 해보죠. Y. X1과 첫 번째 임원과 두 번째 임원은 Y를 더 선호하지만 세 번째 임원과 네 번째 임원은 X3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Y가 X3를 이길 수가 없어요. 2대 2니까 과반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X3보다 조금 높은 금리 G라고 해볼까요? G가 경합을 한다면 X3와 경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G를 좋아하는 사람은 임원 4밖에 없고 나머지 임원 셋은 X3를 더 좋아하겠죠. 그래서 X3가 제일 먼저 아침에 테이블 위에 올라오면 그러면 X3를 이길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3의 머저리티 윈셋도 이 경우에는 공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원의 숫자가 이렇게
짝수인 경우에는 사실상 뭐가 먼저 그러니까 어떤 의제가 제일 먼저 어떤 의제가 죄송합니다. 누가 어떤 의제를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누가 의제를 선점하느냐 혹은 가장 먼저 선점된 의제, 가장 먼저 제시된 대안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먼저 제시된 제안. 그러니까 뭐 여러분 그냥 이게 뭐 이렇게 대단히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어려운 얘기도 아니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친구들이랑 뭐 식당에 가서 어떤 메뉴를 고를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메뉴를 딱 찍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메뉴가 이렇게 X2나 X3에 해당하는 거라면 그러면 그냥 그 음식을 주문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 더 봐야 되는 것은 그럼 X2도 미디언 보터, 그러니까 X2 임원2도 미디언 보터가 될 수 있고 임원3도 지금 미디언 보터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X2의 머저리티 윈셋도 공집합이고 X3의 머저리티 윈셋도 공집합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그러니까 X2와 X3 사이에 있는 어떤 금리가 제일 먼저 제시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X2와 X3 사이에 무수히 많은 값들이 있습니다. X2와 X3 사이에 어떤 값 X가 제일 먼저 회의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라고 한번 해보죠. X2와 X3가 아닌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에요? X1, X2, X3, X4. 여기 있는 이제 어떤 X가 제시가 되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X보다 조금 높은 금리, 그 다음에 X보다 조금 낮은 금리가 X와 경합을 한다면 과연 최초에 제시된 X를 이길 수 있을까? X보다 조금 낮은 금리, X'입니다. 여기 있는 X'과 X가 경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그러면 당연히 X'을 좋아하는 사람은 임원 1, 2고 X를 좋아하는 사람은 임원 3, 4예요. 그러니까 2대2로 절대 X를 이길 수 없습니다. 반대로 X보다 조금 높은 금리인 X 더블 프라임과 비교를 해도 마찬가지겠죠. X와 X 더블 프라임이 경합하고 있다면 X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임원 1, 2, 그 다음에 X 더블 프라임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X보다 임원 3, 4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2대2로 X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짝수인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원 2, 임원 3. 그 가운데 무한히 많은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어떤 걸 제시하더라도 먼저 선점하는 바로 그 대안이 그룹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X2와 X3 사이에 있는 모든 금리들이 그룹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먼저 어떤 값이 제시되느냐에 따라 뭐가 그룹의 초이스가 될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X2, X3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한번 재미있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회의를 시작할 때 그 이제 처음 어떤 대안을 지금 이게 첫 번째 제시되는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매주 회의 때마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첫 번째 대안 회의 테이블 위에 첫 번째 대안을 누군가가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에는 첫 번째 임원이 어떤 대안으로부터 시작할 건지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임원은 어떤 그 금리를 제시할까? 궁극적으로 어떤 금리를 제시하게 될까 생각해 보면 X2를 제시할 거예요. X2. 첫 번째 임원이 의제를 처음 뭐 랜덤하게 뽑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오늘 그냥 뭐 자기가 원하는 아무 금리나 제일 처음 대안으로 제시하라고 한다면 X2를 제시하겠죠. 그 다음에 이 X2는 결과적으로 그룹의 초이스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X2가 선점하면 그러면 그룹의 초이스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임원이 뭐 첫 번째 대안을 제시하라 라고 한다면 이 사람도 X2를 제시할 거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임원 자기 차례가 됐어요. 이 사람은 어떤 금리를 제시할까? 자기가 제일 선호하는 걸 제시하겠죠. 그렇죠? 이것도 그룹의 초이스가 되니까. 네 번째 임원, 그 다음 주에 네 번째 임원한테 뭐 하나 제시하십시오. 그러면 네 번째 임원이 제시하게 될 금리는 마찬가지로 XP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각자에게 한 번씩 이제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X2와 X3 사이의 두 금리 YG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2대2로 항상 경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임원 한 명을 더 뽑으면 됩니다. 그 홀수를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뭐 이사진들도 그렇고 혹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어떤 커미티의 멤버들도 그렇고 뭐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숫자가 홀수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룹의 초이스가 존재하지 않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제 뭐 2대2 상황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정책 결정기구가 바로 금융통화위원회인데요. 금통위 같은 경우에도 숫자가 금통위는 기본적으로 그 투표해서 금리를 인상할지 동결할지 인하할지를 결정을 하잖아요. 이 경우에도 이제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명,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원이 5명이 있고요. 물론 이제 이 두 사람도 총재와 부총재도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7명이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이제 full participation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투표장에 가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5명의 임원들이 모두 월요일 회의에 참석해서 투표를 한다고 지금까지 가정을 했었는데 뭐 만약에 그럴 리는 없죠. 늦잠을 자서 회의에 오지 못하는 임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임원의 자리까지도 올라가지 못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한두 명이 뭐 해외 출장을 간다든가 뭐 지방에 출장을 간다든가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동 기권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과연 그룹의 선택이 달라질까?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 이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사례에서 임원 4는 해외 출장을 갔고요. 임원 5는 휴가를 떠났어요. 그럼 3사람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뭐 여전히 숫자는 홀수니까 뭐 별 문제 없습니다. 여기서 미디언 보터는 누가 되냐면 두 번째 있는 임원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 그룹의 초이스는 임원 2가 제일 선호하는 아이디얼 포인트 X2가 되겠죠. X2의 머저리티 윈셋은 당연히 공집합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블랙의 미디엄 보터 티어럼을 5명에 적용했던 것을 3명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뭐냐면 실제로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누가 미디언 보터인가를 우리가 아이덴티파이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대안이 바로 그룹의 초이스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투표 결과 어떤 대안이 머저리티 초이스가 될 것인지 혹은 그룹의 초이스가 될 것인지는 실제로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룹 초이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뭐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으려고 하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슈는 금리를 결정하는 블랙의 미디언 보터 티어럼을 이제 조금씩 확장해서 조금씩은 뭐 다른 이야기들도 좀 섞어가면서 정치 경제학 영역의 이슈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재분배 정책에 대한 얘기까지 하고 싶은데요. 여기에서는 일렉토럴 컴피티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경쟁. 기본적으로 스페이셜 모형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가장 그 경작에서 많이
이용하는 지금 정치 경제학의 컨텍스트가 아니더라도 그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격 경쟁을 하는 그 복점 기업들의 문제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버트런드 컴피티션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버트런드 컴피티션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뭐 정확히 같은 문제의 의사결정 문제는 아니지만, 자 이제 어떤 예를 생각해 보냐면요. 바닷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해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쭉 골고루 분포하고 있어요. 쭉 이렇게 다들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해변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어요. 어느 한 점에 이렇게 막 몰려 있지 않고 골고루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 두 개가 바닷가의 해변에서 그 뭐죠? 아이스크림 카트 같은 것을 이제 설치를 하고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싶은데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들 먹고 싶어 하겠죠. 어디에 그 자신의 로케이션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 로케이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이제 두 사람은 뭐 카트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두 사람은 똑같은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뭐 플레이버가 달라서 뭐 특정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그런 아이스크림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 사람은 싫어하고 뭐 특정 사람은 더 좋아하는 그런 플레이버의 아이스크림은 아니고 이제 똑같은 아이스크림을 판매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가 경쟁한다고 한번 해보죠. 아이스크림 두 가게는 A와 B예요. 만약에 A가 이쪽 끝에서 파라솔을 펼친다면, 여기에 이제 로케이션을 결정을 한다면 B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은 어디 아이스크림 가게, 어디 아이스크림을 먹냐면 자기가 이렇게 뭐 해변에 누워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변에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그래요. 뭐 수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이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아이스크림 가게는 어디에서 어떤 로케이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로케이션은 여기일까요? 여기 한번 생각해 보죠. B가 만약에 반대쪽 끝에서 선택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마도 여기 있는 사람은 A로 갈 거고 B까지 가면 너무 머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A 쪽으로 가지 않고 B로 올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런 사실을 A와 B가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냐면 이제 다른 하나가 어디로 오는 것이 최선이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오겠죠. 그렇죠? A는 B가 저쪽 끝에서 파라솔을 펼쳤으면 이제 A는 어디로 가냐면 A는 여기로 가겠죠. 왜 그러냐면 A가 여기로 가면 B는 A와 B 사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절반만 B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할 거고 A가 반대쪽 끝에서 B 바로 옆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아이스크림을 판매할 수 있겠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B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냐면 뭐 약간 업셋하겠죠, 그렇죠? 그럼 B는 이제 똑같은 전략을 쓰는 거예요. 바로 A 왼쪽에 살짝 이동을 해서 다시 파라솔을 펼치겠죠. 그럼 이제 A와 똑같이 왼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게 되고 이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B한테서 아이스크림을 사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만 이제 A한테 가서 아이스크림을 살 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컴피티션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죠. 한 번만 더 해보면 그럼 이제 A도 약간 업셋해서 똑같은 전략을 취하겠죠. B보다 약간 왼쪽으로 갈 거예요. 이런 식의 컴피티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결국 두 사람 모두 어디에서 멈추게 되냐면 이렇게 출발했을 때 어디에서 멈추게 되냐면 결국 두 사람 다 여기에서 파라솔을 펼치겠죠. 나란히. 그래서 뭐 A가 이쪽이고 B가 이쪽이라고 해보면 뭐 둘이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A한테 가서 아이스크림을 구매할 것이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B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을 정확히 반반씩 나눠 갖게 됩니다. 그래서 두 아이스크림 가게가 서로 경쟁한다면 두 가게는 정확히 이제 가운데에 로케이션을 선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변에 놀러 온 사람들은 해변에 골고루 분포할 테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절반씩 나눠 갖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사람들, 뭐 경제 활동에 있어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로케이션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렇게 나가서 보시면요. 비슷한 동종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슷한 업종에 있는 매장들이 어느 한 곳에 모여 있는 경우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주유소 같은 경우에 대표적이죠. 이쪽에 하나 있고 길 건너에 또 하나 있고 조금 내려가면 또 하나 있어요. 실제로 사거리에 모퉁이에 하나씩 두 개의 주유소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주유소, 그다음에 레스토랑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곳에 이렇게 모여 있고,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쇼핑몰 같은 데 가보시면 뭐 쇼핑몰 같은 데는 의도적으로 푸드코트를 한 곳에 모아놓기도 하지만 그냥 푸드코트 같은 곳은 그냥 한 곳에 다 모여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모여 있는 것이 레스토랑 입장에서도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미용실 같은 경우 뭐 어학원들도 되게 많이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뭐 이런 뭐 대치동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시면 학원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클럽? 홍대 가면 클럽들이 모여 있나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로케이션 선택의 문제는 실질적인, 그러니까 피지컬 로케이션 뿐만이 아니라 어떤 제품의 특성이라든가 성질에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뭐 아이폰이라든가 갤럭시 같은 두 개의 대표적인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작동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크게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물론 아이폰을 쓰는 분과 갤럭시를 쓰는 분들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두 스마트폰은 완전히 다른 성질의 제품이 아니에요. 둘은 거의 같고 그 내부에서 어떤 식의 뭐 작동 방식을 채택하느냐 뭐 그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컴퓨터 같은 거 인터넷 서치 이런 거 할 때 서치 엔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다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웹 브라우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익스플로러라든가 혹은 구글 크롬이라든가 뭐 제가 쓰는 파이어폭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대체로 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기능에 있어서는 어느 한 곳에 모여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로케이션 선택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경제학의 영역에서 어떤 정당의 당사를 일종의 헤드쿼터겠죠. 당사를 여의도에 둘 것인가 마포구에 둘 것인가 이건 뭐 사실 진짜 피지컬한 로케이션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여의도에 있는 것과 한강 건너서 마포구에 있는 것과 뭐 얼마나 다르겠으며 그 다음에 뭐 이쪽에 더 내려와서 영등포구에 있는 거와 뭐 또 그렇게 다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당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정당의 경우 그 정당이 추구하는 어떤 정치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정당의 강령 같은 게 있죠. 그렇죠? 정치적 이념이라든가 혹은 플랫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플랫폼 같은 것들이 사실상 중요하겠죠. 우리 정당은 어떤 정치 이념을 추구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플랫폼을 제시하고 있는지 실제로 피지컬 로케이션은 뭐 당사가 어디에 있는가가 뭐 중요하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이걸 적어놓은 이유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구체적인 정책의 영역에 있어서는 과연 경기부양 방식에 있어서 재정을 활용하는 것을 더 선호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이외의 다른 정책 수단을 더 선호할 것인가 뭐 세율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추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정 확대를 통해서 뭐 경기 부양을 시행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안보 이슈 대북 정책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다른 견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정당들, 파티가 정당이죠. 그 다음에 정치인들, 폴리티션. 1차적인 목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변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매우 다양한 어떤 다양한 스펙트럼의 아이디올로지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로부터 더 많은 표를 얻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렉토럴 컴피티션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어떤 간단한 프레임워크는 물론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그 재정 정책의 범위라든가 금리 인하의 정도라든가 혹은 뭐 지금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어떠한 방역 기준을 더 선호하는가도 사람마다 분명히 다를 것이고요. 엄격한 방역 혹은 좀 더 느슨한 방역책에 자신의 선호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고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강경기조 대북 제재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대북 관계 개선이라든가 뭐 평화 프로세스 이런 것도 지지하는 사람이 웃어서 죄송합니다. 평화 프로세스 이런 거 지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디멘전의 굉장히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다른 선호를 가지고 있을 텐데 분명히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다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올로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혹은 어느 한 점에 이렇게 모여 있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해변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데올로기, 이념의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아이디올로지의 스펙트럼이고 이런 아이디올로지 스펙트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뭐 정당이든 혹은 정치인들은 자신의 로케이션을 결정을 할 거예요. 로케이션을 결정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하도록 경쟁하는 다른 정당 혹은 다른 정치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자신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더 많은 표를 얻도록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로케이션, 아이디올로지 스펙트럼에서 자신의 로케이션을 결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꼭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파라솔을 어디에 꽂는가를 결정하는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정치 경쟁에 있어서는 여러 후보가 뭐 대통령이든 뭐 시장이든 혹은 뭐 국회의원이든 여러 후보가 이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더 많은 표를 얻어서 당선되는 것이 정치인들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당선되는 게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거나 혹은 저 후보, 경쟁 후보보다 조금 더 많은 한 표만 더 많이 얻어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쟁 후보와의 표 차를 극대화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전략을 추진하게 됩니다. 선택하게 됩니다. 자, 이제 유권자들의 다양한 뭐 견해 의견과 관심사들을 이제 아이디올로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하나의 선 위에 표현해 보도록 하죠.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은 디멘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디멘전을 다 보지는 못하고 그냥 하나의 정말 그 뭐랄까요? 1차원, 1차원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해변에 사람들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념이라고 하는 해변에 사람들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맨 왼쪽이 left고 맨 오른쪽이 right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정당이 이제 이념의 스펙트럼에서 정 가운데 자신의 포지션을 잡았다면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아이스크림 가게가 해변의 정 가운데 로케이션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표를 얻는 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공간 모형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일렉토럴 컴피티션이라고 하는 것을 선거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경쟁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 혹은 후보가 여기에서는 이제 캔디데이트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요. 이제 캔디데이트 후보가 자신의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가 정당의 강령, 플랫폼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플랫폼을 제시를 해서 더 많은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얻어 당선되는 그런 과정을 일렉토럴 컴피티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선 이제 아이디올로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을 0에서 100까지의 값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죠. 그래서 왼쪽 끝이 0의 값을 갖는 거고요. 이제 오른쪽 끝이 이제 100의 값을 갖는다. 그래서 사람들도 여기에서 뭐 다양하게 분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캔디데이트도 후보겠죠. 후보도 자신의 이제 포지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교과서에 나오는 거에서 우리 교과서가 뭐냐면 Analyzing Politics에 나오는 example이어서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이 사회주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이 자유주의, 리버럴리즘, 그 다음에 이쪽이 소셜리즘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 사이에 이제 어딘가에서 분포하고 있을 것이고 캔디데이트는 자신의 이제 포지션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왼쪽으로 갈지 아니면 맨 오른쪽으로 갈지 아니면 가운데 있을지 그 말은 곧 자신이 어떤 정책을 제시를 하는 것이죠. 유권자들한테. 그다음에 혹은 플랫폼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플랫폼이 얼마만큼 왼쪽에 치우쳐 있는지 혹은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지 혹은 가운데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선거 경쟁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맨 왼쪽에 포지션을 잡아놓고 나서 당선이 됐어요. 뭐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로케이션을 선택을 한 다음에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정책을 수행한다? 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현실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만 당선만 되면 되니까 사실 문제죠. 일렉터럴 컴피티 우리가 보는 정치 경제 컨텍스트에서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플랫폼을 제시하면 그 플랫폼을 그대로 이행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한국 정치인들처럼 당선되기 전에는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이제 당선되고 나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하잖아요. 그런 경우면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분석의 어떤 모형이라든가 프레임워크가 잘 맞지는 않겠죠, 그렇죠? 뭔가 또 되게 복잡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될 거예요. 전략적인 행동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저도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거고요. 선거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 사이의 경쟁, 캔디데이트들 사이의 경쟁, 혹은 정당들 사이의 경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로 캔디데이트들 사이의 경쟁이라고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확장해서 해석하고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유권자들이 자신에게 표를 던지도록 정책 방향, 플랜이라든가 혹은 정당의 강령, 플랫폼을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선이 되면 당연히 자신이 제시했던 플랜이라든가 플랫폼을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 경쟁을 그러니까 electoral competition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political competition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는 행위, 0에서 100가지 사이 중에서 어느 한 점을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선 이제 정치인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인들의 최우선 목표는 당선이죠, 그렇죠? 두 번째 목표는 재선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삼선이죠, 그렇죠? 최우선 목표인 당선을 위해서는 당연히 득표 수를 극대화해야 되거나 혹은 당선 확률을 극대화하거나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지만 기본적인 띠은 동일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쟁 후보와의 표 차이를 극대화하거나 뭐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티션들은 득표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0과 1 사이의 한 점을 잘 선택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아이디올로지 스펙트럼에 어떻게든 분포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볼 텐데 하나는 제가 해변에 사람들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디올로지 스펙트럼에 사람들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하나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특별한 경우인데요. 이 아이디올로지 스펙트럼의 어느 한 점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터들, 유권자들은 이제 정책에만 관심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뭐 백신 정책은 어떻고 공공 서비스는 어떻게 되고 정부의 규제는 또 어떻고 뭐 소득세율, 법인세율 혹은 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또 어떻게 되고 혹은 이제 낙태라든가 이혼 그다음에 사형제도에 대한 정부의 어떤 방향, 견해는 어떤지 대북 정책의 방향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유권자들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디멘전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0에서 100까지의 값을 갖는 어떤 값으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은 이질적인 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회주의적 경제 시스템을 선호할 수도 있고요. 계획 경제 같은 것들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자유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을 선호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소득세율은 낮지만 법인세율은 높았으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겠죠, 그렇죠? 나는 적게 내고 나는 적게 내고 다른 사람들은 많이 냈으면 하는 게 이제 낮은 소득세율과 높은 법인세율이고
법인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법인세율이 좀 낮았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소득세율. 어차피 재원은 마련해야 될 테니까 소득세율이 높았으면 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호 차이가 0과 100 사이에 이제 점으로 표현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아이디올로지 스펙트럼에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올로지 스펙트럼의 어느 한 점에 누군가 위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점을 가장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 점은 뭐 세율이 될 수 있어요. 0에서 100까지 세율이라고 한다면 뭐 낮은 세율을 좋아하는 사람은 0에 가까운 점에 있을 것이고, 제가 뭐 이걸 아이디올로지 스펙트럼에 0과 100이라고 써놓고 이쪽을 뭐 소셜리즘, 사회주의, 이쪽을 뭐 자유주의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그냥 이거 세율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세율. 0%의 세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 이렇게 있을 것이고 100%의 세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재난지원금의 금액 규모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재난지원금 왜 나눠주느냐? 0원 이렇게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재난지원금 보통 뭐 100만 원 이상 주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100만 원, 난 100만 원까지 나눠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점이 바로 자신, 그 점이 바로 자신의 아이디얼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모든 유권자들의 아이디얼 포인트는 공개되어 있어서 정치인들은 이 사실을 다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모든 유권자들의 선호는 싱글 픽을 갖습니다. 싱글 픽히드니스를 가정을 하고 있고요.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점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효용이 감소하게 되겠죠. 자, 이제 간단한 이제 엑서사이즈를 한번 해보는 건데요. 어떤 두 후보가 있습니다. 캔디데이트 0과 100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밝히면 그러면 이 아이디올로지 스펙트럼에 유권자들이 존재할 테니까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는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하는 거예요. 후보 A가 선택한 점이 QA이고 뭐 이게 세율이 될 수도 있고 뭐 공공 서비스 수준이 될 수도 있고 뭐 교육 정책이 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보 B는 QB를 선택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A는 여기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B는 여기를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어떤 유권자의 아이디얼 포인트가 이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유권자는 자신의 아이디얼 포인트에서 더 가까운 후보 캔디데이트 A에게 한 표를 행사하겠죠. 이 경우 이 유권자, 이 보터의 선택은 캔디데이트 A가 될 거예요. 이번에 이제 반대로 캔디데이트 A는 이제 여기를 선택을 했고 캔디데이트 B는 이제 여기를 선택했다고 한번 해보죠. 같은 뭐 유권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제 두 캔디데이트의 그 선택이 아까와는 좀 달라진다면 이 경우에 이제 유권자, 보터는 자신의 아이디얼 포인트에 더 가까이 있는 캔디데이트 B를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캔디데이트 B에게 한 표를 행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는 아이디얼 포인트에서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있는 경우. 그래서 이제 A는 이 점을 선택을 했고요. 후보 A는, 후보 B는 이 점을 선택했을 때 유권자는 어떤 후보를 선호할까? 지금 후보는 어떤 정책을 제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후보 A가 제시한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그러면 유권자는 이만큼의 효용을 얻을 수 있지만 후보 B가 당선이 되어서 후보 B가 제시한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유권자는 이만큼의 효용을 얻을 거예요. 그럼 이제 자신이 더 높은 효용을 얻게 되는 정책을 제시한 후보인 캔디데이트 A를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캔디데이트 A에게 한 표를 행사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유권자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이러한 행동을 캔디데이트들이 다 알고 있다면 지금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유권자들의 포지션을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정치인들은. 뭐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근데 보통 이제 선거가 한번 딱 끝나고 보통 이렇게 지지율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 여론조사랑은 또 되게 다르니까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제 지지를 받고 누가 좀 지지를 좀 적게 받는지가 드러나면 윤곽이 드러나면 이제 정치인들의 행동이 막 달라진 이런 뭐 요즘 정치 뉴스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고 있는지 보시면 이제 자신의 포지션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예. 포지션을 바꾸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예. 궁극적인 목적은 뭐 정말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대놓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목적은 그냥 그 사람들 정치인들이 당선이 되어서 자신의 이제 그 공익을 명분으로 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유권자들의 포지션들을 다 알고 있고 어떤 선호를 가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캔디데이트 A와 캔디데이트 B가 자신의 이제 로케이션을 결정하는 아이디올로지 스펙트럼에서 자신의 포지션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모형은 아주 간단한 일렉트럴 컴피티션 모형이고요. 이 모형의 이제 이름은 다운지안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우리말로 다운스 모형이라고 할게요. 원래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이 다운스고요. 라스트 네임이 다운스고 거기에 이제 IAN을 붙여서 다운지언이라고 부르는데 뭐 그냥 다운스 모형, 다운지언 모형 다 똑같습니다. 다운스 모형은 기본적으로 두 명의 캔디데이트이 서로 당선을 위해서 경쟁을 하는 일렉트럴 컴피티션 모형이고요. 의사결정 순서만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명의 후보가 동시에 플랫폼 같은 것을 선거 공약이겠죠. 발표를 해요. 그래서 후보 A가 QA를 발표를 하고 후보 B가 QB를 발표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협조할 수 없어요. 두 번째, 투표를 하게 됩니다. 유권자는 자신의 아이디얼 포인트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떤 정책을 제시한 그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하겠죠. 그래서 이제 선거가 끝나면 누가 당선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당선된 후보는 자신이 최초에 제시했던 공약을 반드시 이행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모든 유권자들이 동질적인 경우인데요. 그래서 homogeneous voters라고 하면 제가 아까 해변가에 대한 example이라든가 아이디올로지 스펙트럼에서의 사람들의 어떤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골고루 분포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그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이제 아이디얼 포인트겠죠. 아이디얼 포인트가 다 다르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쓴다면 기본적으로 이건 이질성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디얼 포인트가 다 다른 것이죠. 금리를 결정할 때처럼 임원 1부터 임원 5까지 다 아이디얼 포인트가 다르잖아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질적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반대로 동질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어느 한 점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조금 비현실적이긴 하죠.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다운지안 모형에서는 유권자들이 모두 동질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올로지 스펙트럼의 어느 한 점에 모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동질적이란 말의 의미는 뭐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유권자들의 아이디얼 포인트가 모두 똑같고요. 일단 뭐 효용 함수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이제 선호를 갖는 거예요. 이렇게 싱글 픽을 갖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유권자들이 존재할 텐데 이 사람들을 다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 중에 한 사람만 생각하면 되겠죠. 유권자들이 동질적인 경우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한 점에 몰려있기 때문에요. 그냥 한 사람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편의상 유권자들의 수를 n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들의 아이디얼 포인트는 다 똑같을 테니까 Q스타라고 한번 해보죠. 모든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은 선호를 갖습니다. 유권자들의 문제는 당연히 뭐 n명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한 명만 생각해도 괜찮으니까 의사결정은 단순하죠, 그렇죠? 자신의 아이디얼 포인트에서 아이디얼 포인트를 기준으로 더 가까운
자신의 아이디얼 포인트에 가까운 정책을 제시한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두 후보가 동일한 정책을 제시를 하면 이제 투표장에 들어가서 동전 던지기 한 다음에 앞면이 나오면 A, 뭐 뒷면이 나오면 B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half and half로. 유권자 I를 한번 생각해 보죠. 유권자 I가, 보터 I가 후보 A의 공약으로부터 얻는 효용을 UI의 QA라고 한번 써볼 텐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유권자 캔디데이트 A가 QA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로부터 얻는 효용이 있겠죠. 그걸 이제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I의 선호고요. UI의 QA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도 어떤 정책을 제시할 텐데 그때 얻는 효용 이만큼이 바로 UI의 QB라고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해서 더 높은 효용을 제시하는 정책 혹은 캔디데이트를 선택하겠죠. 후보 A의 공약 QA로부터 얻는 효용을 이제 UI의 QA라고 이제 표현하고 마찬가지로 UI의 QB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A로부터 얻는 효용이 더 크다면 A가 제시한 정책으로부터 얻는 효용이 더 크다면 궁극적으로 당선이 되면 그 정책, 그 공약을 시행을 해야 되니까요. 그럼 이제 A는 voter I는 A를 선택하고요. 확률 1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의 경우에는 확률 1로 후보 B를 선택하고 만약에 두 사람으로부터 얻는 효용이 동일하다면 동전 던지기에서 2분의 1의 확률로 이제 A를 선택하고 2분의 1의 확률로 이제 B를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제 후보들의 문제입니다.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다 알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후보들의 당선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이제 후보 A와 B는 유권자들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선택을 한다는 거. 그럼 이제 둘이 경쟁을 해야 되겠죠. 자, 만일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선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제시한, 제가 A라고 한번 해보죠. 이제 제가 제시한 공약, 이게 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시한 공약으로부터 더 높은 효용을 얻는다면 저는 확률 1로 당선될 거예요. 그렇죠? 유권자 혹은 유권자 그 얘기까지는 조금 이따가 해야 되니까 유권자 I로부터 표를 얻을 확률은 1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제시한 공약으로부터 얻는 효용보다 제 경쟁자 B의 공약으로부터 얻는 효용이 더 크다면 저는 이제 유권자 I로부터 표를 얻을 확률은 제로가 될 것이고요. 만일 제가 제시한 공약과 제 경쟁자인 캔디데이트 B가 제시한 공약으로부터 얻는 효용이 같다면 제가 이 유권자로부터 표를 얻을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죠. 반반이니까. 자, 이제 이걸 모든 사람들이 똑같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이에요. 같은 조건이라면 그러면 저는 모두 N명으로부터 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럼 당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득표수는 N이 되고 당선 확률은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시한 정책보다 캔디데이트 B가 제시한 정책으로부터 더 높은 효용을 얻는다면 제가 얻는 득표수는 제로고요. 당선될 확률은 제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시한 정책과 캔디데이트 B가 제시한 정책으로부터 얻는 효용이 같다면 그러면 당연히 유권자 I로부터 한 표를 얻을 확률은 2분의 1인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의사결정을 할 테니까 제가 얻는 득표수는 2분의 N이 될 것이고요. 전체 유권자 중에서 절반의 표를 제가 얻게 될 것이고 당연히 당선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후보 B의 문제는 저와 똑같아요. 다만 A를 B라고 쓰고 B를 A라고만 쓰고 똑같이 해석하면 되겠죠. 시메트릭합니다. 자, 이제 캔디데이트 A와 캔디데이트 B가 어떠한 플랫폼을 선택할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지금 Q스타에 몰려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이제 A와 B가 어떤 정책을 선택하게 될까? 0과 100 사이에서. 우선
이제 후보 A가 0과 Q 스타 사이의 한 점을 선택했다고 한번 해보죠. 뭐 쉽게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를 뭐 쉽게 여러분 생각하셨을 거라고 봐요. 뭐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번 하나씩 한번 해보죠. 후보 A가 0과 Q 스타 사이에서 어느 한 점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보 B는 어떤 점을 선택하게 되냐면 당연히 아이스크림 가게 선택하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아이스크림 경우에는 해변가에 사람들이 쭉 이렇게 골고루 분포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한 점에 다 모여 있잖아요. 당연히 Q스타에 가까운 한 점을 선택할 거예요. 이 사이에 끼어들겠죠. QA와 Q스타 사이에 끼어들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모든 유권자들이 B가 제시한 공약으로부터 더 높은 효용을 얻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디얼 포인트로부터 더 가까운 데 있는 거잖아요. 캔디데이트 B가. 그럼 당연히 모든 유권자들은 캔디데이트 B를 선택하게 되고 캔디데이트 B가 당선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캔디데이트 B가 Q스타 오른쪽에 어느 한 점을 찍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당연히 후보 A는 이 사이에 이렇게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유권자들이 후보 A가 제시한 공약을 사실 더 좋아하겠죠. 자신의 아이디얼 포인트로부터 더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자, 이제 1과 2에서 한 후보가 먼저 자신의 위치를 결정하면 다른 후보가 결정한 위치를 보고 자신의 로케이션을 바꿀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앞에 첫 번째 케이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A가 여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B는 이 사이에 끼어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A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냐면 자기도 이 사이에 끼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모든 유권자들의 아이디얼 포인트인 Q스타에서 조금 더 가까워질 테니까 모든 유권자들은 A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이제 A가 당선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B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다시 이 사이에 끼어들 것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Q스타에 계속해서 가까이 접근할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뭐냐면 두 후보가 동시에 공약을 발표할 경우 어떤 공약을 선택하게 될까? 모두 다 이 공약을 선택하게 되겠죠. Q스타. 그러니까 A가 선택하는 지점도 Q스타가 되고요. B가 선택하는 지점도 Q스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 점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Q스타는 가운데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점이든 상관없습니다. 2점이어도 되고요. Q스타는. 뭐 2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Q스타가 어디에 있는지는 캔디데이트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두 사람의 캔디데이트는 정확히 자신의 위치를 여기에 정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그 공약이 동일하고 모든 보터들은 동전 던지기를 해서 어차피 내가 얻는 유권자들이 얻는 효용은 동일하니까요. 동전 던지기를 해서 A한테 투표를 할 수도 있고 B한테 한 표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캔디데이트 A와 캔디데이트 B가 각각 당선될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균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균형은 바로 Q스타라는 공약을 선택할 것이고요. 후보 A와 후보 B의 당선 확률은 각각 2분의 1이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본 다운스 모형의 간단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유권자들이 이질적인 경우, 우리가 지금 호모지너스한 경우를 봤으니까요. 헤테로지너스한 경우를 보고 조금 더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